안녕하십니까. 정보를 보호하는 사람들 인포인의 권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올해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매년 제가 강당에서 강의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리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정보보안 강의, 개인정보 보호 강의.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힘드시고 강의하는 저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요, 법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고요. 정보 보안은 어려운 용어들만 써가면서 어려운 말들만 합니다. 예. 정말 재미없는 강의 맞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강의를 드리면서도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저런 강사가 다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매년 정보보안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는 강의를 들으시게 하는 것도 강사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뭔가 경각심이나 얻어가실 수 있는 거.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 과태료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서 과태료 많이 맞고 계시거든요. 과태료를 어떻게 하면 안 맞으실 수 있는지. 또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의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에 또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좀 편하게 드리려고 하니,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 퀴즈도 좀 낼 거예요.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이니 상품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정보보안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에는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보다는 정보보안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반적인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사실은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개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유노출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유출과 노출 사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개인정보 OX 퀴즈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거는 뒤 4자리 개인정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번호 뒤 4자리는요, 어느 정도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생일이나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 내역 정도를 결합을 했을 때 쉽게 결합돼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라고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2013년에 판결이 났어요. 벌써 10년이 지났죠? 예, 휴대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이진 않지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 후에 필요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인 가치로도 높게 평가가 되겠죠.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주겠고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는 광고 정보가 전송되거나 대량의 스팸 메일 발송에 의한 계정 도용이 된다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악용이 되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 강의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역 중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법 제15조의 2에 따라 이렇게 세부 내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엔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어요. 혹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개정된 내역입니다.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또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수집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내역은 앞에 명백히란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신설됐습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요.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동의 없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시게 되고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금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명백히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명백히 입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자,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주체 동의 부분인데요. 구분 동의를 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분 동의해야 하느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제한의 동의, 민간정보 처리 제한의 동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의 동의,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이 동의들을 각각 구분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분 동의란 뭐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체크박스 아시죠? 그 체크박스가 각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 동의를 함께 받고 계셨다면 이거를 각각 체크박스를 구분해서 따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맞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 동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시고 나중에 과태료 맞으시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OX 퀴즈인데요. 공공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될까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5조에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나 수집 이용이 가능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셨었죠? 첫 번째는 동의를 받는 부분, 두 번째 법령 등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각각 법률이죠. 이 법률에 의해서 동의 없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법률을 우선적으로 따지셔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법률을 따져보시는 거,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역은요, 중요 내역의 표시 방법입니다.
중요 내용의 표시 방법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 거는 개정이 안 됐고요. 종이 문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때가 개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변경이 됐냐? 기존에는 글씨의 크기나 색깔, 굵기 등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을 통해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만 되시면 됩니다. 자, 글자 크기 상관없습니다. 명확히 표시만 되면 되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변경 없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는데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신설이 되면서 분리가 됐고요. 내용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동의하였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되고요. 또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하는 건 동일하고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 등을 할 때, 고지하실 때는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고 계실 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어른과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양식이 동일하다. 그냥 아동이냐 어른이냐만 구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지하는 내역이 동일하다면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는 어떤 걸까요? 네,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기 쉽게끔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혹시 같이 받고 계시다면 홈페이지도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설된 내역이니까 이렇게 안 해놨을 경우에 현장 점검 나왔을 때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도 있겠죠. 지적 대상이거나 혹은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빨리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핵심 단어는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입니다. 제32조인데요.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등록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intra.privacy.go.kr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파일 등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딜레마셨어요. 근데 개정 전에는요, 내부적 업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파일은 다 등록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어디까지 등록해야 되는지 모르셨는데, 자, 개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파일은 등록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래서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 파일만 등록하라는 건데요.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들,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intra.privacy.go.kr에 거의 등록을 안 하신 게 현실입니다. 자, 내 PC에 있다 하더라도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파일은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고 기억하셨다가 처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속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내 컴퓨터에 개인정보 파일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C에 행정 업무 사용하는 PC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 솔루션으로 암호화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 점검 나온다고 했을 때만이라도 암호화해 놓으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때 PC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을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정보 파일이 지속관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intra.privacy.go.kr에 등록해 주시는 게 FM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개정 내용은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입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는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리가 됐고요. 기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이 고정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운영이 되게 돼 있고요. 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부분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정당한 권한이 가진 자만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과 녹음 기능이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과태료를 맞으시는 사례가 바로 저 녹음 기능 때문입니다. 요즘은 임의 조작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하십니다. 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다 하시는데요. 녹음 기능. 녹음 기능 당연히 사용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녹음 기능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CCTV 센터나 이렇게 영상 정보 처리기기 CCTV를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에서는 녹음 기능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민원실이라던가 이렇게 소규모로 뭔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녹음 기능을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CCTV 업체한테 설치를 맡기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녹음 기능 사용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지 CCTV는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업체한테 설치를 맡겼을 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체들이 설치를 그냥 하고 가요. 그러면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영상정보 처리기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업체를 믿으셨다가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녹음 기능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시고 녹음 기능이 되어 있으면 빨리 녹음 기능을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안내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성명과 연락처를 쓰셨어야 되는데요. 이젠 성명 안 쓰셔도 됩니다. 연락처만 쓰셔도 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되고요.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추가됐다고 했죠? 고정형과 이동형 분리가 됐는데요.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는 카메라, 혹은 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 혹은 신체에 휴대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설됐고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로 촬영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이 아닙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 금지되어 있는데요.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나 일반 개인은 제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로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는 게 기본이에요. 허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 개인은 제외입니다. 일반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지 부분에선 제외되어 있다는 거 기억도 해주시고요. 자, 촬영이 허용이 되는 경우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촬영할 수 있느냐? 촬영 사실을 명백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불가해요. 공개된 장소라도 불가한데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고 주체에게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자, 어렵죠? 예, 그만큼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하여 영상 촬영이 상당히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촬영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괜히 촬영하셨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셔서 징역 또는 과태료를 사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법령의 검토와 검토를 통하여 영상을 꼭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OX 퀴즈 풀어볼까요? CCTV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의 주체는 CCTV 운영 담당 기관, 동작구청이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CCTV를 열람 신청할 때요, 모자이크 비용은요, 열람에 드는 비용은 모두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작구청은요, 열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정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내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민원이 와요.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얼굴이 찍힌 CCTV를 보여달라. 내 지갑을 찍힌 영상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동안은 아마 이렇게 답을 하셨을 거예요. 아, 못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 자, 이렇게 대답을 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대답을 했다가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여러분들 신고당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에 대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상을 확인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여주시거나 못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갑이 분실됐다 그러면 지갑을 제3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가져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개가 와서 물어갔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당연히 들고 갔겠죠?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개인정보는 동의받기 전에는 절대 열람을 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3자가 찍혀 있으면 그 제3자가 누군지 알고 동의를 받고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제3자가 찍혀 있다면 영상을 확인했더니 누군가가 찍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 비용을 청구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실 건가요? 혹은 보시지 않으신다면 영상이 있으니 경찰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경찰한테 가서 영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고 접수를 받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이 있는 걸 확인하고 가면 경찰도 사고 접수를 받아줘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찰은 법령에 의해서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영상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경찰에게 제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표준 F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을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바빠서 확인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보여드릴 수 있으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확인을 하시거나 경찰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좀 길었네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노출 관리 세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경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당히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예전 교육 자료나 또 그 개인정보 포탈 같은 데 보면 개인정보 강의 그 교육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개인정보 유노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정보 노출이 있고 유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은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됐을 때, 이용자분이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서 노출된 경우,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홈페이지상에 이 첨부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노출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은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인데요.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 전달된 경우,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를 유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출은 뭔가 사고가 나야지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도 유출입니다. 참고로 마포구청에서 따릉이 자전거에다가 업무용 핸드폰을 두고 깜빡 잊고 내리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따릉이 자전거에 가봤더니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업무용 핸드폰이. 그 업무용 핸드폰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뭘까요? 유출이 나신 거예요. 분실하셨잖아요. 자, 분실한 것만으로도 유출인가요? 네, 유출입니다. 여러분들 분실하셔서도 유출 통지랑 신고하셔야 돼요. 그 개인정보를 다시 회수하실 수가 없잖아요. 회수가 가능하더라도 잘못 전달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동보 발송을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이메일을 잘못 발송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실로 잘못 전달됐죠? 유출 사고입니다. 신고나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전송한 걸로 신고를 안 하시거나 통지를 안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 유출 신고를 안 하신 걸로 과태료를 맞거나 여러분들 과태료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이 됐다. 그러면 신속하게 노출 페이지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셔야 되는 거. 뭐 이미 아실 거고요.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쓰시잖아요. 그럼 검색 엔진이 즉시 복사해 갑니다. 실제로 어떤 공무원분이 고시공고에 글을 쓰시면서 실수로 첨부 파일을 원본 파일을 첨부하신 거예요. 고시공고에 글을 쓸 때 원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고 이 원본을 복사해서 그 비식별화 처리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첨부할 때 실수로 원본을 첨부하신 거예요. 그 실수하셨네? 그래서 그 다시 만드신 비식별화된 그 첨부 파일을 등록하셨습니다. 수정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구글 엔진에 있었던 예전에 올려놓던 첨부 파일이 누군가가 보게 됐고 노출됐고 유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검색 엔진은 즉시 복사를 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올린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신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노출되는 즉시 유출될 수도 있으니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게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노출시키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유출이 됐다, 분실됐다, 과실로 잘못 올렸다. 그러면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바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며칠이요? 3일입니다. 기존에 5일이었는데요. 3일로 변경됐어요. 3일 이내에 통지를 하셔야 되고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조치도 하셔야 되고요.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신고도 하셔야 되겠죠. 인터넷진흥원에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후에 통지하라는데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당연히 X겠죠? 예, 며칠이라고 그랬죠? 5일도 아닙니다. 이제 3일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인정보 유노출 시 후속 조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75조 제2항 6호에 의하면요, 안전성 확보 조치는 했는데 위반을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의하면요, 안전성 확보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아예 미이행이다.
그랬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전소 확보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전소 확보 조치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은 동작구청에 있는 내부관리 계획을 알고 계시죠?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이 돼 있어요. 이미 그 내부관리 계획을 다운받으셔서 우리가 그 내부관리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소 확보 조치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부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해놓으셨을 경우에 자, 안전소 확보 조치는 있죠. 근데 위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미이행을 했다. 그러면 징역 또는 벌금을 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해놓으셔야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로 끝나는 겁니다. 아예 내부관리 계획을 읽으시고 아니 몰라 안 해놓으시면 징역 또는 벌금을 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마 제가 오늘 개인정보 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이 안전소 확보 조치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내부관리 계획을 꼭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노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외부 파일 참조를 이용해 작성한 엑셀 파일을 면접자에게 메일을 발송을 했다. 상단의 파일명을 복사한 뒤 함수창에 입력 시 지원자 전체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부분을 발견을 했다. 자, 그래서 면접 예정자 9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유출이 됐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외부 파일 참조를 이용한 그 엑셀 파일을 상당히 많이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엑셀 파일을 이용한 외부 파일 참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십시오. 이 외부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되면요. 기존에 참조를 했던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조를 해서 만든 파일에 주민등록 번호를 삭제했다 하더라도요. 이 파일에 숨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엑셀 파일의 기능인가 봐요.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노출 점검을 해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외부 파일 참조로 파일을 만드셨다면, 엑셀 파일을 만드셨다면 첨부를 하실 때 혹은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꼭 PDF로 변환을 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PDF로 변환하면 그 파일은 그 외부 파일 참조로 됐던 내역은 삭제가 되거든요. 그 엑셀 파일로 보내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PDF로 변환하거나 원칙적으로 외부 파일 참조로 인한 파일을 안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사례는요, 구 시스템 방치입니다. 새로운 서버로 이전하여 이전 서버를 방치를 했다. 접근 통제 미설정 및 파라미터 노출로 비인가자가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 자, 새로운 서버로 새로 이전을 하면서 구 시스템을 방치한 경우에도 이렇게 되시고요. 혹은 새로운 서버를 설치를 한다고 구 시스템 서버 OS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치를 하셨을 경우도 이렇게 구 시스템의 방치와 비슷하게 페이지가 노출된다거나 취약한 페이지들이 남아있는 경우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OS부터 모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신 다음에 취약점 점검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맞거나 또 문제가 되신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네, 이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요. 이 사례는요, 관악구청에 있었던 사례고요. 저 공격자가 민원인 씨였는데요. 민원인이
관악구청에는 개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스캔해서 올리는 페이지, 서비스하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개인이 올린 거는 개인만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좀 취약했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인이 뭐 구글 검색을 하다가 이 페이지를 발견을 하게 됐고요. 본인의 글을 보다 보니까 본인의 글 번호가 이제 주소창에 보니까 1222번, 뭐 예를 들어서 1222번이었는데 1221번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지 말았어. 안 보였어야 되는데 취약하다 보니까 인증이 좀 인증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전 글이 읽어졌고요. 그분의 다른 분의 주민등록증 혹은 본인의 신분증을 스캔한 이미지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게시물을 보게 된 거고요. 저 민원인이 그거를 안타깝게도 뭐 관악구청에 직접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기자한테 알리는 바람에 그때 언론화도 됐고 뉴스에도 나왔고 좀 시끄러웠던 겁니다. 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킹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가 취약했던 부분 때문에 해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시스템의 방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특히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연 1회 취약점 점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해킹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개발 오류입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오류에 의해서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자, 관리자 부주의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뭐 개발 오류라기보다는 관리자가 파일을 첨부할 때, 게시글을 올릴 때, 첨부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거를 올리신 경우 아까 드렸죠? 이렇게 부주의하게 올렸을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된다? 포털이 바로 복사해 갑니다. 포털에 있는 것까지도 다 찾으셔서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글이 올라간 즉시 누군가가 또 받고 저장을 해갔다면 바로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자 부주의 정말 첨부를 올리실 때는 한 번 더,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관리자 부주의인데요. 이거는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업무 담당자분, 제가 이제 사실은 이분은 현장까지 가봤어요.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좀 현장에 와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셔서 가봤는데요. 업무 담당자분이 보건소에 막 이제 출근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되셨던 분이에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 부주의하게 일어났던 내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접종에 대한 내역을 요양시설별로 엑셀 파일을 분리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이 엑셀 파일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엑셀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양시설별로 분리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실수로 요양시설별로 분리를 안 하시고 한꺼번에 동보 발송을 하신 거예요. 실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로 메일이 발송 나갔죠. 그럼 뭘까요? 바로 유출 사고입니다. 물론 바로 요양시설에 다 통보를 하셔서 그 개인정보는 다시 회수를 받았지만 어쨌든 유출 사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네, 신고하고 통지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과태료는 맞으셨어요. 시흥시청에서 이 사고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를 좀 경감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셔서 이제 이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이 안 나가게끔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메일 한번 잘못 보냈을 뿐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메일을 보내실 때, 파일을 첨부하실 때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죠? 자,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을 좀 따져봤더니요. 관리자 부주의가 60% 이상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부주의가 30% 정도가 됐고요. 홈페이지 설계나 개발 오류가 한 10% 정도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을 볼까요? 해킹이 60%, 예, 해킹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죠? 예, 취약점 점검.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 과실, 이게 한 30% 됐습니다. 실수로 인한 이메일 오발송, 접근 통제 미흡으로 인한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고의 누출이 10%가 됐습니다. 이제 고의적으로 유출되는 된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킹에 의한 유출, 2번 프로그램 개발 오류, 3번 관리자 부주의, 4번 개인정보 암호화. 네, 정답은요. 4번 개인정보 암호화는 유노출 사고가 아니겠죠.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개인정보 옥마당이라고 있습니다. 턱.privacy.go.kr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 강의를 드리다 보면은 질의하실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요게 사례가 모여 있는 서비스하는 페이지예요. 여기 들어오셔서요,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례에 대한 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례가 다 잘 나오니까요. 이걸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의 내역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를 할게요. 자, 용어 및 정보보안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정보보안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최신 보안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수칙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용어 정의인데요. 정보보안이란 각급 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 행위로서 다음 항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어이구, 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보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자, 이 5가지에 대한 법령과 규정과 시행령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정보보안 활동입니다. 되게 광범위하죠. 자, 이런 광범위한 부분 중에 어떤 걸 하셔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말기 보안입니다. 정보보호 지침 74조에 있는데요. 대상은요, PC,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인데요. 여러분들 시모스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최신 백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쓰셔야 됩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공유 폴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쭉 말씀드렸죠.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시면요,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어기시는 거고 보안 활동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어떻게 지켜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에는요, 모모 등을 적용한 화면 보호 조처를 하라고 했는데요.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비밀일기, 2번 비밀서류, 3번 비밀노트, 4번 비밀번호. 정답, 당연히 4번 비밀번호이겠죠.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기를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계정 관리에 대해서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5조입니다. 계정은요,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별 접근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요. 외부인에게는 계정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요, 기관장의 책임 하에 보안 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접속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은 부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절대로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회 이상 실패한 경우에는요, 중단되도록 시스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한요,
보직 변경이나 퇴직 계약 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 권한을 회수하셔야 되고요.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통보도 하셔야 되고요. 공용 시스템의 관리자는요, 그 접근한 내역에 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은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자, 국가정보기본지침 제76조인데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셔야 되고요. 몇 자요? 8자리 이상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시면 안 돼요. 개인 신상과 부서 명칭과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사용을 피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한 비밀번호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 등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놓으시고 로그인 페이지로 갔는데 로그인 패스워드가 딱 붙어요.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공용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 관리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몇 년 이상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일까요? 1번 100년, 2번 20년, 3번 5년, 4번 3년. 정답은요? 네, 3번 3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정보보안 사건 사고로 좀 넘어왔습니다. 사건 사고를 좀 말씀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세청 사칭 메일 공격 분석해 보니 북한의 코니 APT 캠페인 일환이다. 자, APT 하니까 요즘 여러분들 아파트 예, 이거 아닙니다. 그 아파트가 아니고요. 네, 정교하고 집요한 공격을 APT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그걸 바로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요. 이메일이 이렇게 국세청이 왔어요. 국세청 메일로 보이시죠?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소명 자료 목록이라고 정말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해커가 보낸 공격입니다. 저 아래 한글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거고요. 이 아래 한글 파일을 읽음으로써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첨부 파일을 클릭하고 읽는 거로 감염이 되는 이런 게 바로 사건 사고의 내역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첨부 파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한 APT 공격, 경찰청부터 전세 계약서까지 사칭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파일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에 파일 업로드 누가 해놓을까요? 자, 저 거짓말 좀 보태서요. 99% 해커가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식들이나 필요한 데이터들을 해커들이 올려놓고 그 첨부 파일에다가 다 악성 코드를 주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읽게끔 만드는 게 해커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해킹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끔 하는 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그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하는 게 바로 최근 해킹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악성 코드를 왜 자꾸만 심으려고 하느냐?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은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특징이 됐다. 자, 랜섬웨어도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랜섬웨어는 감염이 되면 PC에 있는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거. 이걸 랜섬웨어라고 하는데요. 돈을 요구하는데 숨기고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뭔가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사건 사고는 강동구청에 있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동구청의 보건소 직원분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이력서가 왔습니다. 보건직에 대한 이력서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이력서가 악성 파일을 갖고 있었던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이 이력서를 읽으셨고요. 이 인사 담당자 PC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 폴더 공유를 한 100대 PC까지도 다 암호화가 됐는데요. 이력서 자체도 보건 직원 건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기 보건 직원분 PC가 기존에 이미 해커에 의해서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이분 PC에 있는 이력서를 해커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이력서에 악성 코드를 주입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이 이력서의 주인의 이메일 주소로 가장하여 이력서를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런 공격이 바로 APT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사 담당자였다면 황당하죠? 내가 지금 이력서를 받고 있는데 이력서가 왔어요. 그 보내는 사람도 이쪽 관련인 사람인 것 같고 메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첨부 파일을 읽었더니 보건소 직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게끔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메일을 사칭해서 공격을 했다. 대북 관련 법인 종사자에게 특정에 발송을 했다. 자, 이것도 APT 공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파일의 표준어는 파일입니다. 화일은 비표준어예요. 여러분들 혹시 파일을 화일로 표기를 하시면 북한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네, 화일로 표기했기 때문에 김숙희 조직이라고 특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첨부 파일을 봤더니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규칙 제17조입니다. 벌칙, 이거 벌칙 정확해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확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참,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왔단 얘기죠. 자, 네이버 전자문서 판박이 피싱 메일이 왔고 전자세 고지서로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시도가 있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본인 확인을 진행해 달래요. 누가 봐도 네이버죠. 근데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써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내가 패스워드를 잘못 썼나? 제대로 써도 다시 로그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써도 로그인이 안 돼요. 왜? 이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쳐가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라고 믿는데요. 왼쪽, 오른쪽 어느 게 네이버로 보이세요?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둘 다 네이버인데요. 왼쪽은 가짜 네이버입니다. 메일 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하죠? 예, 네이버.com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커는요 네이버를 똑같이 복사해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렇게 네이버인 것처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합니다. 이거는 컴퓨터 조금만 배운 사람, 프로그래밍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초딩이 해킹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이 진짜예요. 자, 요거는 제가 2019년에 직접 해쳤던 건데요. 네이버 피싱, 연예인 노출 영상으로 유혹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쳐가는 공격인데요. 이렇게 포탈에 해킹당해 노출된 연예인 영상이라고 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자이크 돼 있는데 제가 원래는 모자이크 안 돼 있습니다. 자, 저 영상을 클릭을 하면요. 네이버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여기 계정에 A 쓰고 비밀번호 B 쓰고 로그인해도 동영상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미끼 동영상들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쳐가려는 공격입니다. 이게 네이버로만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으로도 뜨고 여러분들 뭐 사용하는 포털 이런 걸로 뜹니다. 철없는 어른들 뭐 이런 것들 그냥 혹시 나 이런 적 있었는데 빨리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제가 그래서 보안 강의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비밀번호와 포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비밀번호는 좀 다르게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업무용 쓰는 거랑 개인적으로 쓰는 비밀번호가 똑같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업무용과 개인용은 비밀번호를 분리해서 다르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쉽게 만드는 법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안 사건 사고는요,
저한테 온 메일인데요. 자, 보시면 제 메일 계정이 ksd-info인.kr인데요. 보낸 사람도 저고 받는 사람도 저예요. 내역을 보시면 뭐 내가 너한테 메일 계정으로 보낸 게 보여? 내 기기에 마음껏 접속할 수 있다는 소리지. 제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메일이 써 있죠. 자, 이거 제가 보낸 메일이 아니고요. 정말 해커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알기 때문에 아, 이게 해커가 보낸 메일이구나. 가짜 메일이구나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되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성인 사이트 접속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렇게 메일 주소를 속여서 보내는 건 정말 쉬워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뭐 돈을 보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 아는 내 메일로 보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가짜 메일이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동생이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려가 아닌데 하고 보냈다. 그러면 그 메일을 읽어보시는 것보다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더 해킹 사고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이슈로 넘어왔는데요. 자, 랜섬웨어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랜섬웨어는요. 몸값의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합쳐져서 암호화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의 일종이다. 네, 랜섬웨어도 결국엔 악성 코드입니다. 제가 보안 세션에선 악성 코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보안에선 악성 코드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예, 해커들이 악성 코드만 이용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의 일종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례로 보면 나야나라는 커뮤니케이션 IDC 센터 홈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13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해커가 13억 원을 지금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계 최초, 한국 최초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원래 랜섬웨어는요, 돈을 줘도 복호화를 안 해주는데, 분할 상환을 해주니까 복호화를 일부씩 일부씩 해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요. 자, 이렇게 관리자 PC에 결국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졌었고요. 관리자 PC를 통해서 관리자 PC까지 접근을 했고, 그 관리자 PC를 통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에 화면들을 변조하는 랜섬웨어 행위를 했고, 서버에 있는 파일까지도 암호화해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기간은 홈페이지 315개 중에 1503대에게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50% 이상의 서버에 감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업체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줘가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이때 이 운영업체가 백업만 잘 해놨었어도 이런 사례는 없겠죠. 그리고 백업을 해놨다 하더라도 분리를 잘 해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해놨을 경우에 이 랜섬웨어의 복무를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최근에는 그래도 랜섬웨어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그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개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전히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최근에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지속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PC를 포맷하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PC 포맷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요. 네트워크에 절체를 하신 이후에 동작구청의 보안 담당자한테 즉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랜섬웨어가 어떻게 감염이 됐고 2차, 3차 감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악성 코드, 여러분들 동작구청의 네트워크와 이 행정망의 네트워크, 동작구청의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포맷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트워크와 분리하신 이후에 신고를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파일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네모가 됩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1번 암흑화, 2번 암막화, 3번 암각화, 4번 암호화. 정답은요? 당연히 4번 암호화이겠죠. 자, 이번에는 이슈 중에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스피싱은 목소리와 낚시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겠죠. 파밍은 악성 코드를 PC에 감염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고요. 스미싱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에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끔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무슨 계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자꾸 경찰청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수상한지 알려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전화를 날라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인지. 그만. 네, 영상 재미있으셨죠?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도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실제로 성행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뒤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파밍입니다. 자, 파밍은 해커가 악성 코드를 이용자 PC에 감염을 시킨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정상 사이트로 가게 하는데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가짜 위조된 사이트로 가게 돼서 해커가 이익을 보게 되는 과정을 이제 그려드린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쪽이 어느 쪽이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보이세요? 자, 왼쪽, 오른쪽? 똑같죠? 예, 요건 둘 다 진짜 검찰청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느 게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보이세요? 당연히 오른쪽인 go.kr, government. 예, 오른쪽이 정답이겠죠. 자, 이게 바로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검찰청 사이트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검찰청 사무관이다. 여러분 어르신 지금 대포통장에 어르신의 통장이 사용되는 것 같으니 지금 컴퓨터를 빨리 키셔서 신고를 해달라. 근데 이미 그 컴퓨터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컴퓨터를 켜고 포털에서 그 검찰청을 검색을 해서 검찰청을 들어갔는데 악성 코드가 이 가짜 홈페이지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건 신고를 누르고 거기 신고를 누르면요. 일반 검찰청 사이트는 간단한 정보 정도를 입력하는데 여기는 통장 번호부터 비밀번호까지 다 넣게 돼 있었고 넣고 이제 결국에는 이 어르신은 돈이 인출이 되는 이제 사고를 당하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파밍이 섞여서 여러분들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에 시발점은 바로 악성 코드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좀 넣어드렸고요. 자, 스미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 주소가 와서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에는 정말 개인정보도 많고 여러분들 보안적인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자 메시지 보시면 저희 주소창이 우리가 뭐 PC에서는 주소창이 제대로 써 있는데 요즘 문자 메시지는 다 주소창이 저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자 메시지는 주소가 길면 그만큼 문자 메시지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주소 함축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렇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스미싱인지 실제 진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URL 주소로는 구분하기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택배 안 시켰는데 택배 문자 오면 열어보지 마시고요.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뭐 보내는 발송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플에서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클릭을 했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뭘 설치해달라. yes or no, 뭘 실행해달라. 이러면 가짜니까 그런 것만 안 하셔도. 근데 가급적이면 링크를 클릭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파밍과 스미싱은 네모를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이다.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1번 악성 감기, 2번 악성 여드름, 3번 악성 스토커, 4번 악성 코드. 정답은요? 네, 악성 코드입니다. 예, 이번엔 악성 코드인데요. 악성 코드의 사전적 의미는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으로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등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계속 악성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랜섬웨어도 악성 코드의 일종이다.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공격을 한다. APT 공격을 한다. 핸드폰에도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한다. 자, 악성 코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파일 중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의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고 설치가 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원격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원격이란 뭐냐? 여러분들 원격 데스크탑 써보셨죠? 원격 데스크탑은 윈도우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악성 코드의 원격은요, 여러분들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비밀번호 몰라도 언제든지 원격 데스크탑처럼 원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직접 접속해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실행까지도 모든 것을 원격 데스크탑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원격을 샀다라는 말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고 그게 바로 악성 코드. 원격을 열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샀다는 것을 악성 코드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원격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원격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원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언제든지 켜져 있죠? 예, 배터리 충전할 때도 켜져 있습니다. 뭘까요? 핸드폰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이래서 악성 코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하는 이유가 원격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은 무엇일까요? 1번 악성 감기, 2번 악성 여드름, 3번 악성 스토커, 4번 악성 코드. 정답은요? 네, 4번 악성 코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안 수칙.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 5가지로 한번 강의를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택배 송장 분리 폐기. 마법의 뽕브라 픽업 당첨. 성인용품인지 모르게 잘 포장해주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택배 송장 박박 찢어버리십니다. 요즘은 그 재활용할 때 택배용이나 뭐 저 스티커, 뭐 이런 거, 테이프 이런 거 다 찢어서 버리라고 얘기는 해요. 안 하면 관리 아저씨한테 혼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 수집이 됩니다. 자,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택배에는 이름도 잘 뭐 이렇게 가려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체통만 가도요. 여러분들 이름 다 써 있습니다. 우편물 수거 안 하셔가지고요. 예, 그런 거 보면 개인정보 철저히 셉니다. 실제로 뭐 살인자 오난감, 넷플릭스에 보면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프로에도 보면 그 드라마에도 보면요. 요렇게 여자분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찢어 못 버리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워서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보안 수칙이고요. 두 번째, 바이러스 스미싱 악성 코드 차단 앱 백신을 설치해라. 여러분들 백신을 꼭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안 세션에서 악성 코드는 백신만 있으면 돼요. 예, 웬만하면 백신이 다 치료하고 처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설치만 하시면 안 되고요. 주기적인 점검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꼭 백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에도 해야 돼요? 아이폰까지는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신은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적어도 안랩, 뭐 알약, 뭐 하우리까지 이렇게 좀 인지도 있는 백신을 설치하셔야 돼요. 어디서 무료로 주는 백신, 거기 무료다. 그러면 거기도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백신도 악성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뭐 적어도 안랩이나 알약 중에 그 각각 홈페이지나 꼭 그 플레이스토어든 그 각각 그 인지된 그 마켓에서만 다운받으셔서 다른데 뭐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다운받으신 거 말고 마켓플레이스에서만 다운받으셔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의 최신 업데이트, OS랑 업데이트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OS 업데이트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아닙니다. 업데이트에서 속도가 느려지신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오래 쓰셔서 디스크가 조각나서 느려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포맷하시고 제로 다시 설치하시면 컴퓨터 빨라집니다. 업데이트로 느려지시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요.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나요? 네, 감염됩니다. 언제? 업데이트 최신으로 안 하셨을 때. OS 최신 업데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지만이 악성 코드, 백신과 업데이트 이 두 개만이 악성 코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 백신 주사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데이트와 백신 설치와 업데이트, OS 업데이트 이것만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네 번째는요. 스마트폰 잠금 설정과 쉬운 비밀번호를 쓰지 않기입니다. 자, 스마트폰 잠금 설정 저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 버리셔야 되니까 저 정도는 아니지만 패턴이나 지문 인식 등을 통해서 꼭 잠금 설정을 하시고요. 자, 최악의 비밀번호 전국적으로 1위부터 전 세계적으로 1위부터 7위 보시면 너무 가관이죠. 자, 저 가관인 패스워드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바꿔주시고요. 자,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나마 머리 썼다고 1Q2W3244R 어디서 많이 보셨죠? 패스워드도 뭐 A자를 골뱅이를 쓰고 뭐 O자를 저렇게 저 문자를 쓰고 번데기 문자로 쓰고 자, 이렇게 패스워드 쓰시면 1초도 안 돼서 패스워드가 다 크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스워드 쓰지 마시고요. 자, 제가 패스워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고 스트롱한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 상관없는 한글 두 단어를 떠올려 주십시오. 자, 상관없는 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동작 구청, 자, 부서명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총무과, 뭐 기획 예산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거, 아들내미 딸내미 이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자, 상관없는 한글 단어 두 단어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 한글 단어를 그 영자인 상태에서 한글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영어 단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단어 앞과 뒤 가운데에다가 숫자나 특수문자를 조합하셔서 만드시면 30년이 지나도 못 깨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지십니다. 그리고 90일마다 패스워드 변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때는 단어나 혹은 숫자나 특수문자를 바꿔주시면 아주 스트롱한 패스워드를 편하게 만드셔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마지막이고요. 자, 랜섬웨어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요 자료 백업 후 분리해라. 자,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의 일종인데 파일을 암호화해서 복구를 못하게 해버리니 백업이 살아날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백업을 해놓고 그거를
그냥 분리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시면요. 원격으로 들어와서 이 분리 안 된 디스크까지도 다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원격이 열리는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분리를 안 하시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해야 하는 보안 수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택배 송장 분리폐기, 2번 쉬운 비밀번호 사용, 3번 백신 설치, 4번 중요자료 백업. 정답은요? 당연히 쉬운 비밀번호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해야 되는 보안 수칙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자,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뭐 이런 건 이제 죽어도 안 하시지만 정말 이제는 의심스럽지 않아도 클릭을 하지 마셔야 되는, 자, 이런 부분. 인터파크가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털렸냐? 시스템 관리자한테 동생이 메일을 보냈어요. 동생 메일 계정으로 메일이 왔어요. 앨범, 가족 앨범 화면 모으기야 라고 동생이 메일을 보낸 것처럼 왔고요. 동생 메일 계정이었어요. 근데 이 동생 메일이고 그래서 화면 모으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더니 정말 가족 사진의 화면 모으기였어요. 관리자가 너무 좋아서 시스템 관리하는 PC까지도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동생의 메일 계정을 사칭한 해커가 보낸 메일이었고요. 가족 사진은 SNS에서 퍼서 화면 보기를 만든 거예요. 자,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고맙다 이런 것도 보내줬어 라고 했으면 나 그런 메일 보낸 적 없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의심만이 살 길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 공식 마켓 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자, 이런 핵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이템을 공짜로 얻기 위해서 이런 핵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에 설치를 합니다. 그 즉시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핸드폰에 있는 첫 번째 전화번호인 부모님한테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가는 겁니다. 또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공식 마켓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을 경우, 옛날에 포켓몬고 때문에 우리나라의 핸드폰에 아주 많은 악성 코드가 심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시고 계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해커들은 이런 걸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마켓 외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신다. 내 핸드폰에 해커가 언제든지 원격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철없는 저희 아이들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없는 어른들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공장소 등의 제공자가 불분명한 보안 미종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와이파이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물쇠가 있는 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 가능한 무선 인터넷이라는 거지 보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카페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가짜 와이파이를 노트북만 있으면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가보면은 와이파이 주소 같은 거 써 있고 비밀번호 써 있죠? 뭐 저기 받는 그 영수증에도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름 비슷하게 해서 가짜 와이파이를 제 노트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들어 놔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영수증에도 써 있고 벽에도 붙어 있는데 제가 만든 와이파이, 저는 비밀번호 없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하나 넣기 귀찮다고 제가 만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들어오는 패킷들을 저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 뭔가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요.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뺏거나 혹은 설치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한 여러분들 해킹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는데 뭘 설치해라. yes or no를 해라. 자, 이거 가짜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과감하게 쓰지 마세요. 혹은 와이파이를 쓰실 거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닌 경우라도 검색 용도로만 쓰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보안 수칙 9번째,
소셜 네트워크 SNS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PT 공격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SNS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를 했다.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를 치신 사진들을 올려놓으신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엄청 비싼 골프채를 싸게 준다거나 최근에 골프 부킹하기 참 어렵거든요. 막 저렴하게 부킹해 주겠다. 이런 메일을 보내잖아요. 100% 읽으세요.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 아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죠? 자, 현빈이 몰았던 최고급 유모차 반의 반값에 드립니다. 100% 어느 부모라고 그거 안 읽을 부모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SNS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혹할 만한 이메일을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해커들은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SNS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과도한 개인정보는 안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지 말아야 될 보안 수칙 마지막 P2P 프로그램이나 웹화 등을 통한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 네, 아시겠죠? 자, 뭐예요? 영상. 이런 영상들의 개인 악성 코드는 거의 100%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신을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컴퓨터로 이제 영상을 다운받잖아요. 백신으로 점검을 돌리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근데 백신으로 돌려도 처음에 안 나와요. 영상 보시고요. 매일매일 백신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즘 악성 코드들은요. 이 배포하는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지 않아요. 악성 코드를 만드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면 얘가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 둘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악성 코드가 만들어져요. 원격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요. 이런 하나 두 개씩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들을 저희는 모니터링 하다가 차단을 시키거나 악성 코드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 드리는 역할 정도를 해드려요. 근데 워낙에 해킹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못 막습니다. 그 다음이 백신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백신 점검할 자신 없다. 그러면 영화 다운 받으시고 보신 다음에 영화 다 보셨으면 컴퓨터를 포맷하세요. 나 매일매일 포맷할 자신 있어. 영화 볼 때마다 포맷할 자신 있어. 그러면 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 콘텐츠는 다운로드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보안 수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2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웹 설치, 3번 백신 설치, 4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네, 정답은요. 네, 백신 설치는 꼭 하여야 되는 보안 수칙입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고요. 자, 동영상이니까 당연히 Q&A는 불가능하겠죠? 네, 개인정보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분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저녁에 자는 시간, 정말로 얼마 전에 11시에 전화를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사실 전화는 받았는데요. 제발 제가 자야 되는 시간에만, 예, 일과 이후 시간에는 조금 너무 급하시면 전화 주시겠지만 일과 이후 시간만 좀 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니까요. 예, 전화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는 강의 스타일이 항상 좀 키워드를 드립니다. 키워드를 왜 드리느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려면 강의를 들어요. 근데 강의를 듣고 뒤돌아서면요.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들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의 내역을 좀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서는요. 제가 각인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맞지 않으셔야 돼요. 안전성 확보 조치 그럼 뭐가 기억나라고 하셨죠?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에서는 뭘까요? 네,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 감염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악성 코드. 정보보안은 악성 코드 감염되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셔서 소중한 동작구청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시는 바람으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